먼저 27살이라는 나이에 겪고 계신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울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하며 스스로를 자책해 오셨겠지만 사실 그 시간은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 몸과 마음이 치열하게 갈등하며 에너지를 비축하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내가 또 못 버티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면서도 다음 주에 출근하겠다고 결정한 당신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뚫고 한 발을 내디디려는 아주 용기 있는 상태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현재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을 드리기 위해 깊이 있는 감성을 담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밤과 아침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1부분.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방화의 공기는 무겁고 정체되어 있었으며 낡은 가습기가 내뿜는 가느다란 수증기만이 이 공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연은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은 채로 눈을 떴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거대한 그림자였고 때로는 예전에 다녔던 직장의 상사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가끔은 실망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부모님의 얼굴이기도 했다.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지연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또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27.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청춘의 한복판이겠지만 지연에게 이 숫자는 날카로운 가시 같았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했다. 몇 번의 짧은 경력과 그보다 더 많았던 퇴사, 그리고 수많은 불합격 통지서들이 그녀의 자존감을 깎아 먹었다. 처음에는 쉬면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라는 존재의 쓸모에 대한 의문만 깊어졌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무거워졌고 마음은 바닥 없는 수렁으로 가라앉았다. 그런 그녀가 2주간의 긴 고민 끝에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비명에 가까웠다. 지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감싸 쥐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의 표정이 얼마나 엉망일지 알 수 있었다. 스스로가 너무나 미웠다.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버티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남들보다 마음의 피부가 얇아서 사소한 스침에도 피를 흘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자기 혐오라는 독소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낡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알람 소리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별다른 안부 인사도 없이 툭 던져진 문장 하나가 지연의 눈에 들어왔다. 너는 지금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뿌리를 내리는 중이야. 나무도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버티고 있거든. 지연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읽고 또 읽었다. 뿌리를 내리는 중이라고. 하지만 내 뿌리는 이미 썩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창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보였다. 몇 달 전 시장에서 1,000원을 주고 사온 이름 모를 다육식물이었다. 물을 주는 것조차 잊고 방치해 두었는데 그 척박한 흙 위로 아주 작은 연두빛 잎사귀가 돋아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자신의 삶에서도 무언가 꿈틀대고 있다는 무언의 외침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주방으로 나가 찬물을 한 컵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감각이 비로소 그녀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다음 주면 그녀는 다시 전쟁터 같은 사회로 나가야 한다.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고 업무의 중압감에 짓눌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기로 했다. 버티는 것 자체가 승리라면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난 지연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니의 손길은 따뜻했고 약간은 거칠었다. 그 온기가 지연의 떨리는 어깨를 타고 전해졌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내 잠을 못 자느냐고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국 끓여놨으니 좀 먹으련 하고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다. 그 평범한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속에 고여있던 울음을 터뜨리게 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다. 식은 땀과 눈물이 뒤섞여 엉망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또 도망치고 싶어지면 어떡해? 지연의 물음에 어머니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지연아, 도망쳐도 돼. 정말 못 견디겠으면 다시 돌아와도 돼. 집은 항상 여기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내 딸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딱 하루만 버텨보겠다고 생각하고 가봐.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딱 오늘 하루만 무사히 보내자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게 삶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지연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면죄부였다. 단지 성공해야 한다는, 반드시 버텨내야 한다는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 지연은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이제 막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둠을 밀어내며 번지는 붉은 빛이 방 안의 그림자를 조금씩 지워나갔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지만 적어도 아까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다. 지연은 침대로 돌아가 흩어진 이부자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다. 다음 주 월요일 칸에 작은 글씨로 적어 넣었다. 출근하기, 그리고 점심 맛있게 먹기. 그것은 원대한 목표도 거창한 계획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에게 허락한 최소한의 생존 목표였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실패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를 아주 조금씩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직선적인 경주라고 생각한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며 초조해하고 뒤처진 자신을 채찍질한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 계절의 순환에 가깝다는 것을. 긴 겨울을 지나는 동안 꽃은 피지 않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 27살의 방황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향기를 내기 위해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긴 밤이었을 뿐이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섰다. 흉한 눈가와 푸석한 피부가 보였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정성스럽게 스킨을 발랐다. 손바닥으로 뺨을 두드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떨리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무서운 건 내가 잘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야.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 오늘 아침을 맞이한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대단해.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몸 안으로 퍼지자 조금씩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다음 주에 입고 갈 옷을 미리 골라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가장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옷으로. 거창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부드러운 갑옷 같은 옷을. 지연은 창을 활짝 열었다. 새벽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 공기는 날카롭지만 상쾌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깊숙한 곳까지 시린 공기가 차올랐다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아직 식은땀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주 작은 빛이 맺혀 있었다. 그것은 결의도 희망도 아닌 그저 살아가겠다는 담담한 의지였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새로운 회사는 또 다른 정글일 것이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 안다. 자신이 쓰러지면 잠시 누워 있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아침 먹은 따뜻한 국 한 그릇과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의 27살 겨울은 그렇게 조금씩 봄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지연은 주말 내내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머물렀다. 출근을 앞둔 마지막 일요일 오후, 방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조차 마치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려 지연은 결국 길을 막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첫날 인사를 하다가 목소리가 떨리면 어떡하지? 업무 지시를 못 알아듣고 멍하니 서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화장실에 숨어 있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유치하고도
절박한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흘러갔다.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지연은 눈을 떴다. 억없이 등 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당장이라도 회사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고, 아니 사실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거울 속의 자신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지연아, 밥 먹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지연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어 어제 미리 다려두었던 흰 셔츠를 입었다. 구김 하나 없는 셔츠의 빳빳한 촉감이 살결에 닿자 마치 단단한 갑옷을 입은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지연은 세수를 하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칭찬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 인정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오늘의 유일한 미션이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익숙한 동네 어귀, 항상 그 자리에 있던 편의점과 빵집이 마치 멀어지는 고향처럼 느껴졌다. 출근길 지하철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수많은 직장인 사이에서 지연은 이질감을 느꼈다. 저들은 모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1년 동안 사회의 궤도 밖에서 부유하던 지연에게 그들의 평범함은 우러러보아야 할 높은 벽과 같았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셨다. 숨이 막혀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회전문을 통과하는 것이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진입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지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전화벨 소리,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한데 섞여 지연의 귓가를 때렸다.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자리에 앉았을 때 지연은 비로소 자신이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오늘부터 새로 오신 이지연 씨입니다. 다들 인사 나누세요. 팀내의 짧은 소개가 끝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에게 쏠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연입니다. 다행히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건조한 환영의 인사를 건네고 다시 각자의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새 다이어리와 펜을 만지작거렸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신입사원의 첫날은 고문과도 같았다. 매뉴얼을 읽고 또 읽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작은 속삭임조차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들려 신경이 곤두섰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불안은 극에 달했다.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도 옆자리에 앉은 사수 김 대리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지연 씨,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갈까요? 근처에 괜찮은 백반집이 있어요. 김 대리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지연은 홀린 듯 그녀를 따라 나섰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김 대리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건넸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느니, 이 근처 커피가 맛있다느니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지연의 팽팽했던 긴장감을 조금씩 늦춰주었다. 식당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마주했을 때 지연은 문득 집에서 먹던 엄마의 국밥이 떠올랐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삼키자 뱃속이 따뜻해지며 몸에 떨림이 잦아들었다. 김 대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지연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첫날엔 화장실 가서 울었거든요. 지연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유능해 보이는 김 대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정말요? 대리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고
다들 나보다 똑똑해 보이고. 그런데 지연 씨,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 없어요. 실수 좀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고민하는 만큼 남들은 나를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자리에 잘 앉아 있었다. 그거면 된 거예요. 김 대리의 말은 지연의 마음속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건드렸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를 하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공포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크게 한술 떴다.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고 씹어 삼켰다. 오후 업무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간단한 자료 정리 업무가 주어졌고, 지연은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해 한 글자 입력했다. 작은 일이었지만 1년 만에 느끼는 생산적인 활동의 묘한 희열이 느껴졌다.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 거대한 기계에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 정도는 될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퇴근 시간이 되어 가방을 챙기는데 팀장이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이지연 씨, 수고했어요. 내일 봅시다. 내일 봅시다. 그 평범한 인사가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격려로 들렸다. 내일도 내가 올 자리가 있다는 것, 내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녀는 지난 1년의 방황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아침에 느꼈던 그 공포스러운 추위가 아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소음이 섞인 기분 좋은 서늘함이었다. 지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엄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나 오늘 하루 잘 버텼어.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답장은 금방 왔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우리 딸 장하다는 짤막한 문구였다. 지연은 길가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침에는 흐릿하고 흔들리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꽤나 선명하고 단단하게 서 있었다. 물론 내일 아침에도 그녀는 다시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날지도 모른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다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 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처럼 내일도 딱 하루만큼의 무게만 견디면 된다는 것을. 거창한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1분을, 1시간을 살아내다 보면 어느새 겨울은 지나가고 자신의 삶에도 단단한 싹이 돋아날 것임을. 지연은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1년 전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자신이 꿈꾸던 풍경 속에 드디어 그녀가 발을 들이고 있었다. 아직은 낯설고 두렵지만 지연은 기꺼이 그 두려움을 품고 내일을 맞이하기로 했다. 실패의 기억은 여전히 흉터처럼 남아있지만 그 흉터 위로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지연의 27살 겨울, 그 치열했던 첫날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지펴졌다. 그것은 나를 조금 더 믿어보고 싶다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강인한 희망의 불씨였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방 안에 가습기 물을 채우고 창가의 다육식물에게 물을 조금 주었다.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전등 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이어리를 펼쳐 오늘 칸 아래에 한 문장을 더 적었다. 나 오늘 정말 잘했어. 그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오직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훈장이었다. 지연은 깊은 안도감 속에서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출근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지연의 몸은 마치 수백 킬로미터의 강행군을 마친 병사처럼 무거웠다. 월요일 아침의 공포는 화요일의 긴장으로, 수요일의 피로로, 그리고 목요일의 무력감으로 형태를 바꾸며 그녀를 괴롭혔다. 아침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출근 지하철 안에서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손바닥에 사람인 자를 그려 삼키는 신용을 하곤 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더 세세하고 복잡했다. 지연이 맡은 보조 업무들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사소한 숫자 하나, 파일 이름 하나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1년이라는 공백기는 생각보다 컸다. 엑셀 수식을 다루는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사무실 특유의 빠른 말투와 생략된 단어들은 지연의 귀를 자꾸만 빗나갔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검열이었다. 동료들이 가볍게 나누는 대화 속에 끼어들지 못해 겉도는 기분이 들 때면 지연은 다시 예전의 그 방구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유혹을 느꼈다. 그러던 금요일 오후 사건이 터졌다. 팀장이 급하게 지시한 시장 조사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지연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데이터의 단위를 잘못 기재한 채 보고서를 공유 폴더에 올렸고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팀장은 임원 회의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팀장의 얼굴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지연 씨, 잠깐 회의실로 좀 오죠. 팀장의 낮은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깼다. 지연은 피가 머리에서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심장이 귀 밑에서 요동쳤다. 회의실 문을 닫고 들어서자 팀장은 책상 위에 출력된 보고서를 내던지듯 놓았다. 이지연 씨, 여기 숫자 단위 확인 안 했어요? 업 단위랑 천만 단위를 헷갈리면 어떡합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회의 내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요? 신입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실수는 용납이 안 됩니다. 1년이나 쉬다 왔다면서 그동안 감이라도 다 잃은 거예요? 1년이나 쉬다 왔다면서라는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지연의 가슴에 박혔다. 자신의 가장 아픈 구석을 정면으로 찔린 기분이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짧은 사과조차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나가보세요. 가서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요.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회의실을 나온 지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모니터에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저 사람 역시나 일을 못하네. 공백기가 길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라고 속삭이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지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칸막이 안으로 몸을 숨겼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역시 난 안 돼.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난 실패자야. 자기 혐오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1년 전 그녀를 무너지게 했던 그 익숙한 어둠이었다. 그때였다. 화장실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소리가 났다. 지연은 숨을 죽였다. 대리님, 이번에 새로 온 신입 지연 씨 말이에요. 오늘 팀장님한테 엄청 깨지던데 괜찮을까요?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낯선 사원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수인 김 대리였다. 지연 씨요? 괜찮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해요. 그리고 지연 씨,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눈빛이 살아있거든요. 실수해서 속상해하는 것도 그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지연 씨 믿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제 몫을 해낼 사람이에요. 김 대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화장실 칸 안에 있던 지연의 눈물이 멈췄다. 자신을 믿는다는 말, 눈빛이 살아있다는 말. 그 말들은 1년 동안 지연이 스스로에게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들이었다. 김 대리가 떠난 후에도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세면대 거울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붉어진 눈시울을 가리기 위해 심호흡을 수십 번 반복했다. 자리에 돌아온 지연은 다시 엑셀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숫자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다. 팀장이 지적한 부분뿐만 아니라 보고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었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지연은 자리를 지켰다. 사무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김 대리가 퇴근하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지연 씨, 너무 자책하지 마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대리님, 감사합니다. 저, 내일은 더 잘해볼게요. 지연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웃어 보였다. 비록 완벽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다. 밤늦게 수정된 보고서를 팀장의 메일함에 넣고 회사를 나섰다. 밤밤이 차가웠지만 아침의 그 서늘함과는 달랐다. 무언가를 끝냈다는 해방감과
실패를 마주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작은 성취감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과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를 샀다. 평소라면 실패한 자신을 벌주기 위해 굶었겠지만 오늘은 자신을 다독여주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엄마는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어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다가가 엄마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엄마의 얼굴에 패인 주름이 오늘따라 깊어 보였다. 엄마, 나 오늘 정말 큰 실수했는데. 그래도 안 도망치고 끝까지 했어. 지연은 속삭이듯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책상 위 다이어리를 펼쳤다. 실패한 날이었지만 지연은 빨간 펜 대신 파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실패는 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날 밤 지연은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하지만 이번에는 곧바로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 뿐이라고. 공포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공포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토요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지난 1년 동안 주말은 그저 시간을 죽이는 고통스러운 공백이었지만 이번 주말은 달랐다. 그녀는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쌀쌀한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뛸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잦은 실패 경험 때문에 무언가 도전하는 게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넘어진 자리에서 무릎을 털고 다시 일어나는 것, 눈앞에 모니터를 다시 켜는 것,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내일의 옷을 준비하는 것, 그 모든 소소한 행위들이 가장 위대한 도전임을 지연은 깨닫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던 지연의 눈에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왔다. 개미는 제 몸보다 몇 배나 큰 먹이를 끌고 가다 몇 번이고 뒤집혔다. 하지만 개미는 결코 멈추지 않고 다시 먹이를 물었다. 지연은 그 개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너도 참 치열하게 사는구나. 나처럼 27살, 아직은 방황해도 괜찮은 나이. 아니, 방황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나이. 지연은 이제 자신의 백수 1년을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게 들여다본 성찰의 시간으로 재정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다가올 월요일이 이제는 죽기보다 싫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다. 저 멀리서 아침 햇살이 비치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고 곧게 뻗어 있었다.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다. 여전히 아침의 공기는 차갑고 눈을 뜰 때마다 밀려오는 막연한 중압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 그 중압감을 당연한 손님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식은 땀을 흘리며 일어난 뒤 그녀는 곧바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췄다. 예전에는 거울 속의 자신이 한심하고 미워 보여 시선을 피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오늘도 잘 부탁해 라고 아주 작게 속삭여 보기도 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문득 자신이 맡은 업무의 본질에 대해 생각했다. 그동안은 그저 실수하지 않기 위해, 혼나지 않기 위해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 일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난주에 수정했던 보고서는 마케팅팀의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쓰이고 있었다. 자신이 입력한 숫자 하나가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책상 앞에 앉는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연 씨, 저번에 수정한 보고서 덕분에 마케팅팀에서 피드백이 좋았어요. 꼼꼼하게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오전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지나가며 던진 한마디에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난주엔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던 팀장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온화하게 들렸다. 칭찬은 낯설었지만 기분 좋은 자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강점을 조금씩 발견해 나갔다. 1년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고 글을 썼던 습관 덕분인지 그녀는 자료의 오타를 잡아내거나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데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점심시간 지연은 늘 가던 백반집 대신 회사 근처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씹으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바쁘게 전화를 하며 걸어가는 사람, 동료들과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 혼자 이어폰을 끼고 사색에 잠긴 사람. 그들 모두가 각자의 마음속에 지연과 같은 불안의 방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모두가 각자의 전투를 치르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이리라. 오후에는 김대리가 지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지연 씨, 이번에 사내 뉴스레터를 새로 만드는데 지연 씨가 글 솜씨가 좋은 것 같아서요. 혹시 짧은 칼럼이나 인터뷰 정리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업무 외적인 거라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지연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뉴스레터 준비를 위해 동료들을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벽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깐깐하게만 보이던 박 과장은 사실 두 딸의 육아 때문에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늘 무뚝뚝하던 정 사원은 사실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무서워했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지연의 공백기나 과거의 실패보다는 현재 그녀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따뜻한 말투에 더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길, 지연은 동기들과 함께 가벼운 맥주 자리에 초대받았다. 예전 같으면 핑계를 대고 도망쳤겠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깊어지자 하나둘씩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도 사실 이 회사 오기 전에 2년 동안 고시 공부하다가 떨어졌어.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지. 난 부모님 사업 망해서 군대 다녀오자마자 바로 막노동부터 시작했어. 지연 씨, 1년 방황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채워갈 날이 훨씬 더 많잖아. 동료들의 고백은 지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자신만 뒤처진 줄 알았는데 각자가 저마다의 웅덩이를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1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저도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식은땀 흘리면서 깨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 보면서 조금씩 용기를 얻고 있어요.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동료들은 조용히 잔을 부딪혀 주었다. 그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볍다고 느꼈다. 어두운 밤길이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작은 실패 경험은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선물해 준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셨다. 지연은 엄마 곁에 앉아 머리를 어깨에 기댔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어. 다들 나보고 장하대.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데.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지연은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다. 다이어리에는 더 이상 버티기라는 단어만 적혀 있지 않았다. 오늘 발견한 나의 장점, 오늘 나눈 따뜻한 대화, 내일 해보고 싶은 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27살의 방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것은 길을 잃은 방황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탐험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연은 창가의 다육식물을 보았다. 이제 잎사귀가 꽤나 통통해져 있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수분을 모으고 싹을 틔운 작은 생명력이 지연 자신과 닮아 보였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며 내일 아침의 식은땀을 걱정하는 대신 내일 출근해서 마실 따뜻한 커피의 향기를 상상했다. 불안은 여전히 그녀의 등 뒤에 서 있겠지만 이제 지연은 그 불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유를 배워가고 있었다. 1년 전 누워만 있던 백수 지연은 이제 없었다. 비록 서툴고 때때로 휘청거리지만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딛고 선 27의 지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달력의 숫자가 바뀌고 계절은 완연한 겨울의 한복판으로 접어들었지만 지연의 마음속 온도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다. 수습 기간의 마지막 날, 지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식약에도 그토록 지독하게 그녀를 괴롭혔던 아침의 식은땀이 보이지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공포로 인한 경련이 아니라 기분 좋은 긴장감에 가까웠다. 지연은 정성스럽게 외출 준비를 마쳤다. 이제는 익숙해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저마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얼굴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사무실에 도착해 제 자리에 앉자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이 그녀를 반겼다. 김 대리가 수습 종료를 축하하며 선물한 것이었다. 오전 업무를 마무리할 때쯤 팀장이 지연을 불렀다. 면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연은 지난번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당당했다. 지연 씨,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는데 지연 씨 특유의 차분함과 성실함이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뉴스레터 기획은 정말 훌륭했어요. 동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깊이 있게 담아낼 줄은 몰랐거든요. 팀 내 진심 어린 칭찬에 지연은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사실 처음에는 매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을지 제 스스로도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과 대리님, 동료분들이 기다려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팀장은 인자하게 웃으며 지연에게 정식 사원증을 건넸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박힌 플라스틱 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 지연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방황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직장을 얻었다는 증명서가 아니었다. 다시 삶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자신에게 주는 훈장이었다. 점심시간 지연은 혼자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눈부시게 맑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스스로를 미워하며 차마 쓰지 못했던 말들을 미래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또 다른 지연들에게 편지로 써 내려갔다. 안녕, 지연아. 1년 전에 너에게, 그리고 지금 식은땀을 흘리며 아침을 맞이하는 너에게 이 글을 보내. 잦은 실패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밉지?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데 너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숨이 막힐 거야. 하지만 있잖아. 사실 너는 멈춰 있던 게 아니었어. 너는 내 삶이라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던 거야. 겉으로는 싹이 보이지 않아 답답했겠지만 내 뿌리는 그동안 땅속 깊이 더 단단하게 뻗어 나가고 있었단다. 실패는 내 존재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야. 내가 겪은 그 아픔과 방황은 훗날 내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안아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 오늘 하루를 버틴 것, 아침에 눈을 뜬 것, 그리고 다시 도전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이야. 버티는 게 힘들면 잠시 누워 있어도 돼. 하지만 잊지 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지금 내가 흘리는 그 땀과 눈물은 너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지연은 편지를 다 쓰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을 몰아내려 애쓰지 않기로 했다. 불안은 삶의 일부이며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이름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퇴근길, 지연은 케이크 하나를 샀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지연은 엄마를 꽉 껴안았다. 엄마, 나 정식 사원 됐어. 나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작은 초를 켜고 축하 파티를 했다. 화려한 파티는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잔치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침대에 누웠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업무적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자신 안에 있음을 확인했으니까.
지연은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방황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길을 찾는 여행으로 바뀌었다. 나는 오늘을 사랑하고 내일의 나를 기대한다. 창밖의 별빛이 지연의 머리맡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녀는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그녀를 쫓는 그림자는 없었다. 대신 햇살 가득한 길을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27살의 겨울. 지연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